네, 픽 인터뷰입니다. 정치 평론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우리 한국 정치가 가야 될 방향도 많이 제시해 주시는 분입니다. 용인대 최창렬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소규모 개편이다라고 보면 대충 맞는 겁니까? 중폭입니까? 소규모입니까? 소폭, 중폭보다는 이제 보강이라는 게 좀 맞는 얘기 같아요. 지금 네.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런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인사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왔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근데 쇄신이라고 하는 거는 일정 부분 책임을 좀 져야 되는 거죠. 그게 네. 쇄신의 의미가 담긴 건데 그렇죠. 이번에는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인사는 없었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홍보수석 바꾸고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했으니까 이 부분은 전 인적 보강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표현일 것 같아요. 아니 정책수석을 새로 신설한 거는 보강인데 네. 홍보수석 교체는 지난번 홍보수석이 네. 최영범 수석이 뭔가 잘못했다라는 문책성 교체도 근데 있는 거 아닌가요? 교체인데 일단 이제 대외협력 특보로 또 이제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네. 내부적으로는 문책성 인사라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네. 적어도 이제 인적 쇄신이 돼야 된다라고 했던 말 속에는 일단 이제 대통령실에서 물러나게 하는 게 맞는 거라고 보고 특히 홍보 라인보다는 비서실장이라든지 네. 정무수석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사회수석도 얘기. 사회수석도 마찬가지. 시민사회수석. 그래서 인적 쇄신과는 좀 거리가 있다. 그 인적 쇄신이라고 보기에는 대단히 미흡하고 그러나 어쨌든 윤 대통령이 이런 뭐 국면 전환을 위한 거라든지 지지율 반등을 위한 이러한 그 인사는 안 하겠다라는 것에 비해서는 그래도 대통령이 여론에 반응했다라고 보는 측면은 좀 진전이 있다고 봐요. 다시 말해서 대통령의 태도에 변환이 있다라고 일단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윤석열 정부 100일 넘도록 보면 좀 아쉬운 대목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건 뭐 언론을 통해서 여러 번 지적이 됐는데 특히 그 수해 났을 때 대응 같은 경우도 그랬고 그 끔찍한 참변이 일어난 곳 그 반지하 방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모습을 굳이 뭐 홍보 사진으로 만들어서 뿌리고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은 아무리 봐도 실책이고 그 실책은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대통령실의 잘못은 맞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국민들의 문제 제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선출직 공무원은 그런 걸 좀 경청하고 바꾸고 뭐 이런 게 자연스러운 흐름 아닌가요? 그러나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그런 이제 보좌 기능이 잘못됐다고 네네. 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책임을 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보필하고 대통령의 주변에서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진언을 하고 그런 참모들이 문제가 있으면 그걸 바꾸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그게 흔히 말하는 국면 전환을 위한 이제 인사하고 쇄신인데 일단 지금 100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워낙 지지율이 100일임에도 불구하고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적 쇄신을 얘기했던 거였거든요. 네. 좀 그래서 이번 이제 조치가 몇 명의 자리를 이제 바꾸거나 이제 새로운 자리를 만든 건데 일단 뭐 이제 아주 반응하지 않은 것에 비해서 왜냐하면 민주주의 정치라는 게 대표성과 책임성과 반응성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반응성. 반응성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론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건 사실 여론과 동떨어진 정치라는 그렇죠. 것이고. 뭐 국민들이 어떤 문제를 그럼요. 시위를 하면 이렇게 경청도 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살피고요. 그게 이른바 국민의 눈높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조금 다른 표현을 하자면 민심의 향배에 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뭐 저는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에 인적 쇄신이라는 면에서 우선 상당히 미흡하다라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미흡하다. 그러나 약간 반응을 한 정도다.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김은혜 전 후보 또 경기도 지사 후보기도 했는데 전 의원이요. 이분을 대통령실에 불러서 홍보수석 비서관을 맡긴 건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김은혜 수석은 이제 워낙 뭐 인지도가 높죠. 네네. 지난해 대선 때 공보단장도 했고 윤석열 당선인 시절에 대변인도 했고 그래서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가서 뭐 잘 싸웠죠. 네, 야당 그렇죠. 0.15% 뭐 아주 아슬아슬하게 차이인가 졌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리드하다가 막판에 네네. 졌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보수층에게 어느 정도 소구력이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나름대로 인지도가 높은 정치인이고 그래서 저는 홍보수석을 김은혜 전 의원으로 바꾼 거는 뭐 크게 탓할 것은 아닌데 단 경기도지사 선거에 낙선하고 또 이제 당선인을 옆에서 보필했던 분이 들어와서 인적 쇄신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뭔가 보강을 한다면은
김은혜 의원 자체로는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참신성이 좀 떨어진다. 뭔가 새로운 인물. 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 국면을 좀 바꾸는 거잖아요. 네, 네. 국면을 바꾸는 것에 그렇게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어요. 정치는 국면을 전환하는 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윤 대통령이 국면 전환을 위한 이제 뭐 인적 서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좀 거부감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국면 전환을 위한 이런 조치들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려면 조금 더 참신했으면 더 좋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인물 자체로 볼 땐 그렇게 나무랄 인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 조금씩 아쉬운 대목들이 있네요. 꽤 있는 거죠. 네네. 쇄신을 하려면 적어도 이번 같은 한 걸음 더 경우는 나가거나 조금 더 네. 책임을 지어서 이게 문책성 인사다라고 얘기해서 그런 이미지를 강하게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홍보 기능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였거든요. 근데 그분은 다시 대외협력 특보를 했으니까 뭐 이제 뭔가 문책성 이미지가 있구나 메시지가 있구나 하지만 어쨌든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문책성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도 그렇고 필요한 인사를 필요할 때 한다. 이게 대통령실의 입장이죠. 김은혜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뭐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라 하더라도 좀 참신한 인물을 또 그런 역량도 있는 그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대통령이 그 전부터 강조했던 게 뭐 그런 인위적인 인사 안 한다. 교수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뭐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연연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당연하죠. 그리고 문제가 지적된 거 뭐 대통령 비서실장이 존재감이 없다. 뭐 대통령실의 검사들이 또는 검찰 출신이 너무 많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화답하는 대통령을 국민들은 바라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런 면에서는 좀 화답이 없네요. 그 지지율이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지지율은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지율이 없으면 국정 동력을 어디서 끌어올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민주주의 선거에서 민주주의 정치라는 게 평가라는 게 선거거든요. 네. 그러나 평소에는 지지율이 바탕이 될 때 그래야 야당의 반대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지지율이 사실 정치에서는 거의 다일 수 있죠. 거의 다다 지지율. 그런데 네. 이제 대통령이 그런 인식을 가졌었고 이번에 좀 바뀌는 거라고 좀 봐요. 네. 그 바뀌는 이제 속도가 좀 느린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아마 지지율도 이제 이른바 하방 경직성이 확보됐다. 조금 이제 밑으로 막 내려가는 게 좀 멈춘 거란 말이에요. 근데 멈칫하죠 지금요. 그래서 네. 멈추고 조금 올라갈 것 같긴 한데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다시 말해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당내 분란하고 네. 여권의 그 민주당이 아니 그 국민의힘의 당내 갈등 이게 빨리 수습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대통령의 태도의 변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율이 연연하길 바라고 지지율이 연연하는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전 그러한 것들이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대통령의 태도의 변화다. 그렇게 좀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인적 소신 같은 거 인적 뭐 이런 거 인위적으로 안 하겠다라고 그랬는데 좀 한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렇죠. 쇄신은 아니라 하더라도 네. 태도가 바뀌고 있는 거죠. 네. 게다가 특별감찰관 이런 제도 받아들이겠다. 국회가 추천한다. 이런 것들도 전 여론에 어느 정도 반응한 측면이 있다고 봐요. 네. 특히 이제 아직은 지지율에 반영이 안 된 거겠습니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300m까지 경호를 하게 하겠다. 이런 것도 과거에는 없던 거란 말이에요. 여야가 다 찬성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플러스죠 대통령에게. 그 야당이 긍정적 평가를 냈단 네.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야가 호응해야 되는 네. 거예요. 그런 지난번에 6월 7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할 때 그건 법대로 하면 된다.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도 집회 다 하는데 뭐 거기야 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였죠. 그 그건 태도에서 마이너스죠. 이 태도로 바뀐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게 대통령의 태도의 변화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대통령이다. 그리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참모들도 중요한 거지만 대통령이 태도와 인식을 바꾸고 그 바꾼 게 메시지로 나타나고 행태로 나타나면 지지율은 오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나타나는 하나의 그 단초는 마련됐다. 그러나 좀 두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나 전면적인 변화는 아니다. 아직은 뭐 그렇게 평가하기 좀 이르지 않느냐. 네. 이렇게 다시 말하면 국정 운영 스타일의 변화, 대통령의 태도의 변화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나 네. 그 분명한 것은 대통령의 태도의 변화는 좀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조금 단초 정도까지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뭔가 변화는 있다. 네. 자, 좀 전에도 교수님 국민의힘 상황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정돈이 돼야 대통령이 국정 지지도를 끌어올리는 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바라는 건 안정된 국정 운영이라든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여전히 어수선한 거죠. 지금 정돈이 안 된 거죠. 많이 어수선한 거죠 지금. 많이,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 청구한 네. 그 가처분 신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게 늦어지네요. 예상하고 그러니까 지난 달리요? 주에는 네. 이제 당일날 뭐
판단이 내려질 거라고 보통은 했는데 가처분은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뭐 어려운 네. 판단이 아닐 그렇죠. 수 있거든요. 그랬는데 그날 내려지지 않고 그런 다음에 언론의 보도는 이러면 뭐 내일 뭐 이렇게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네네. 지난주 현재 네네네. 요거. 그러나 지금 이번 주 월요일이 합니다만 그렇죠. 그때 늦어지고 있어요. 17일 늦은 밤 생각했다가 아니면 18일인데 18일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22일 현재 안 나왔죠. 안 나왔고 그러니까 글쎄 이제 법원으로서도 대단히 신중할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정당 내부의 일이고 네. 정당 사무에 관한 일인데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지금 집권 연합 내부가 흔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인용이 되거나 이럴 때 네네. 기각이 되면 기각된 대로 또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강공으로 나올 것 같고 네. 아마 그래서 법원의 판단이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아마 근데 이번 주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나올 것 가처분인데 같아요. 뭐 그렇게 네. 미루는 거는 뭐 법원이 자기 일을 안 하는 건데 만약 인용이 된다면 지금 비대위는 없었던 일이 되는 비대위는 거죠. 저는 뭐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그럼-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설령 인용이 되더라도 절차상의 문제를 보완하면 된다고 얘기합니다만 네네. 일단 국민들이 보기에 일반 중도층이 보기에 이건 정당성을 상실한 거다.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네. 그거는 굉장히 그 국민의힘 내부가 여권 전체가 혼란스러워 빠질 수밖에 없다. 윤핵관 특히 지금 당직을 맡고 있는 원내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거치에 뭐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까요? 만약에 가정을 전제로 해서 네네, 가정이죠. 인용이 된 상태에서 권 원내대표가 그대로 있다? 그건 납득하기 어려울걸요. 후폭풍이 부는군요. 지금도 네. 사실 저는 직무대행을 그만뒀는데 원내대표를 한다는 게 전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데 인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비대위원으로 있고 그건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전당대회를 주호영 원내대표가 엊그제 설명하듯이 뭐 내년 1월, 2월에 하지는 못하고 원래 이준석 체제로 복귀하는 그러나 누군가가 당원권 정지 상황에서 직무대행을 하는 이런 상황이 그런 되겠네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경란수로 빠져서 들어갈 수 없다. 아마 네. 그런 거를 의식해서인지 아마 법원이요? 법원이 네.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과 예측은 교수님 못 하시죠? 저야 뭐 둘 중에 법률 전문가도 하나겠는데, 뭐 둘 중에 50%인데 네. 제가 뭐 이 자리에서 그 판단 잘 안 갑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네. 저는 저도 잘 판단 못 판단 못 하겠는데 하겠어요. 네. 인용하거나 아니면 기각하더라도 이준석 대표의 말을 많이 인용하는 기각을 할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인데 역시 이런 건 뭐 뚜껑 열어봐야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지금 뭐 예측한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그런데 저는 뭐 이준석 대표라는 존재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논쟁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네. 스스로 말하듯이 3번의 승리를 연전연승한 대표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상당한 정치적 자산이 있다고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대선 이기고 지방선거 이겼는데 그 전에 재보선도 이겼죠. 재보선도 이겼고 그런데 집권당이 이렇게 혼란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도 대단히 이례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네. 원래 비상대책이라는 게 비대위라는 게 뭐 여야가 계속 해왔던 거예요. 네네. 그런데 대체로 이제 선거에 지면하는 거죠. 그렇죠. 선거에 이기고 나서 비대위가 구성된 적은 별로 없던 것 같아요. 선거 전에 가끔 하죠. 뭐 김종인 비대위 이런 식으로. 박근혜 비대위도 있었고 2011년도 말에 네. 2012년도 총선 앞두겠단 말이에요. 네네. 박근혜 비대위가 성공했었던 거죠. 김종인 그렇죠. 비대위가 아주 네. 대표적으로 성공한 케이스가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두 개예요. 네. 박근혜 비대위와 김종인 비대위인데 네. 이번 같은 경우 아주 이례적이긴 한데 물론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와 아주 갈등이 많이 있었죠. 봉합은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번에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분, 저는 윤핵관이라는 표현 별로 안 좋아해서 네네. 신윤그룹의 핵심들 그 그렇습니까? 표현이 그 네, 표현인데 네, 네. 뭐 어떤 편이 됐건 그분들이 지금 이준석 대표 전 대표와의 그 대립 관계가 이 사안의 본질이거든요. 네. 양쪽에 다 자기들 편에서 주장하는 것들이라서 그런 권력 다툼의 와중에서 어쨌든 이 대표가 진 거예요. 일단은 지금 비대위 상황은 진 거죠. 진 거죠. 네. 졌는데 이 이기는 과정이 좀 거칠어요. 아,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긴 선거였고 네. 어쨌든 이 대표는 이 여권의 집권 연합을 위해서 상당히 기여를 했는데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그 세력이 몰아내는 과정이 거칠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전 대표의 입장을 좀 이해하는 편이었는데 최근의 발언들을 보면 뭐 토요일날 기자회견부터 그 점도 그렇고 그 소뚜껑을 부수고 왜 배를 가라앉히는 파부 침주라는 네, 네. 고사성 항우가 했던 거 네. 그걸 연상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자신은 이제 뭐 여권과는 당장은 뭐 물론 정치라는 게 예술이고 가능성의 예술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더라도 당장은 돌아갈 일이 없다. 네. 설령 자기가 발언을 좀 자제하고 절제한다 하더라도 윤핵관은 자기들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했는지 네. 지금 너무 이 발언의 수위가 과도하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정치는 여백을 좀 두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 완전 여백을 차단하고 퇴로를 막아버리면 스스로가 이건 정치 행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쫓겨난 입장에서는 또 일종의 다급함이라든지 뭐 아니, 지금이라도 제대로 저항 안 하면 네. 나는 밀려서 뭐 공간이 전혀 없다 이런 위기가 그런 판단을 느끼겠죠? 햄직한데 네. 그렇더라도 발언의 정도가 전 너무 센 것 같아요. 그건 저 별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정치는 뭔가 접점을 찾아가는 작업이거든요. 윤핵관들도 너무 거칠었다고 제가 비판하는 게 그런 맥락인데 이 전 대표도 지금 발언이 거의 어떤 발언들 거의 조롱에 가깝단 말이에요. 조롱을 많이 했죠. 실제로. 그게 사실은 객관적인 비판을 쭉 해나가는 것과 아예 그렇게 작정을 하고 조롱을 하면 윤핵관들에게 명분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그건 이준석 대표의 물론 나름의 정치적 계산이 있겠죠. 네네. 그러나 제가 객관적으로 보기에 설령 이 대표에게 동정을 했던 분들도 저거 좀 심하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게 일반 정서. 이를테면 이런 겁니까?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여당 내용에 대해서 물었을 때 뭐 국정에 바빠서 내가 그 정치인 이야기에 코멘트 안 한다라고 답변했을 그렇겠죠. 때 이준석 대표가 거꾸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뭐 나도 지금 뭐 정당 민주화에 바빠서 뭐 대통령이 뭐라 그러는지 신경 안 쓴다. 이런 게 이제 조롱이고 이런 거는 이준석 대표에게 별로 그게 도움이 되진 않는다. 그게 이 대표의 하나의 그 화법이잖아요. 네. 패러디하는 거, 패러디를 잘하는 것도 능력인데 네. 그게 좀 이번에 전반적인 이 국면에서는 조금 여러 번 너무 많아요. 너무 빈번해요. 네. 한두 번 정도는 괜찮아요. 역시 날카롭구나. 말을 잘하는구나 이렇게 할 텐데. 양도구역 정도에서 양도구역 정도 멈추면 되니까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 모든 게 과유불급이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또 뭐 중요한 정치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아직은 봐야지 알겠죠. 네, 시간이 없긴 하지만 민주당 전당대회는 뭐 이렇게 끝나는 거죠. 다른 변수는 전혀 없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제가 볼 때 99.9% 변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100% 100%라고 되면 그러면 민주당은 요새 슬로건이 이기는 민주당인데 뭐 이기는 민주당을 한 걸음 더 나가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아니 이건 민주당도 좀 조심해야 될 게 호남에서의 투표율이 당내 투표가 다른 지역도 투표율이 대체로 낮았지만 호남 지역의 투표율이 낮은 거는 이재명 후보나 당에서 상당히 면밀하게 주시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호남에서 이제 친문 세력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이 있었고 특히 이제 민주당도 반성과 쇄신이 좀 별로 없다고 봐요. 네. 이번 전당대회 과정 속에서도 뭔가 국민들에게 야당으로서 이런 대안, 메시지 이런 게 별로 안 보이잖아요. 당원 80조 개정 얘기만 난무했고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의 뭐 이제 이재명 후보의 그 이제 뭐 대세론 확대명, 어대명 이런 것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가 된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가 좀 부족했다. 친문 세력과의 좀 가치 공존이라든지 너무 이재명 후보 쪽으로만 가는 이재명 대표 쪽으로 간다면 그건 당의 다양성 이런 게 약해질 거예요. 네. 호남이 아마 그래서 전략적 투표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전 호남 세력이 민주당에게 주는 경고다.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야당이. 네. 그걸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모든 걸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 이른바 이재명 사당화. 그렇게 가면 안 되겠습니다. 언론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그 표현을 빌은 건데 그렇게 갈 우려가 전혀 없지 않은 거거든요. 친문 세력들의 그 저항이 너무 약해요. 당은 어쨌든 간에 그리고 저 뭐 당원들의 선택을 못 받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까요. 글쎄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 경력이 꽤 되는 분들도 컷오프에서 탈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공천을 의식할 수밖에 없을 거고 당 대표가 되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의 건강한 견제나 비판 이런 게 사그러들면 그건 야당으로서의 그 존재감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국민의힘처럼 심각한 내용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민주당도 긴장을 놓치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최창렬 교수님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